사람은 누구든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사람은 어느 시기에 가서 자각한다. 아무라도 한 번이나 두 번은 다 자기 힘을 자각한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즉 자기를 잊지 않는 행복을 느끼는 자다. 또 사람은 자기 내심에 자기도 모르는 정말 자기가 있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자기를 찾아내는 것이 곧 자기를 잊지 않은 것이 된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7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책 나의 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322쪽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유이고요. 저는 박곤일이고요. 저는 신혜림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와, 벌써 7화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창밖도 거리도 붉게 물들었는데 저희 스튜디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무슨 왜냐하면 말인가요? 나에서 글 쓰는 여자의 탄생 책 표지가 붉어요. 빨갛거든요. 네, 이 표지 그림 아시나요? 이거 나혜석의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나혜석의 글이 모아져 있는 나혜석의 작품 모음집입니다. 근데 나혜석이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혜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나이석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아예? 네. 진짜? 네. 픽하길 잘했다. 진짜 발굴이다. 권일님은 어떠셨어요? 모를 수가 없죠. 나에서. 네. 저는 왜 몰랐던 걸까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뭐 어렸을 때 관심을 가졌다면 네.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고 네. 책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이석과 관련된 책들이. 연구서도 많고 많죠. 90년대 영페미들한테도 이제 나이석이 굉장히 각별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네. 그때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글 쓰는 사람들, 뭐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나이석 그리고 또 전혜린 네. 이 두 명의 여성 문인 겸 예술가는 사실은 뭐 거의 뭐 항상 오르내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신화 배우 같은 남은희 선생님의 고모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배우 남은이요? 네, 남은희 고모 할머니 아닌가요? 고모라고 하기엔 시차가 있어요. 130년 전 태어난 할머니, 분이거든요. 뭐, 네. 어쨌든 가까운 친척. 나름 가까운 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은 어떠셨어요? 혜림님은? 나혜석이란 이름은 들어봤다. 네. 구설수가 많았다. 근데 저는 그래도 직접 읽어본 적은 없으니까 주워들은 바에 의하면 그럼에도 훌륭한 인물이었다. 약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아주 다양한 뭐라 그럴까 입장과 맞아요. 수준? 그러네요. 네, 아주 오늘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태어났어요. 1896년 네, 수원. 아버지가 이제 계명 관료였고 그래서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혜석 하면 이제 특징적으로 최초 타이틀이 되게 많아요. 뭐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권일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그리고 오늘 이 책에 포함된 경희라는 단편 소설도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소설 예,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 시대에 드물게 거의 최초죠. 도쿄의 여자 미술 전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유학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그 화가로서도 굉장히 좀 이름을 날렸어요. 국내 최초로 유화 개인전도 열고 그랬고 이제 나혜석의 어떤 경이라는 소설을 쓴 거는 도쿄에서 유학생들끼리 여자계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이 소설을 발표하고 그래서 뭐 그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다재다능한 신여성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변호사 김우영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 따라 또 거의 20개월 넘게 세계 일주를 다녀와요. 남편이 이제 외교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그림 공부도 하고 유럽 여성들 인권 운동도 접하고 근데 그때 만난 최린이라는 인물과 이제 연애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35세에 이혼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작품 활동도 하고 또 학원 같이 미술학원 같이 여성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학원도 차리고 해가지고 이제 좀 독립을 굉장히 도모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나혜석이 결혼할 때도 신문에 나오고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셀럽이었죠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막 나가지고 낙인 이 찍혀가지고 좀 생활고를 겪고 그 원가족 친정에서도 좀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다 인연을 좀 끊고 그래서 무연고로 이제 저울 같은데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영양실조, 뭐 뇌졸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1948년에 52세로 무연고 행여병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이 굉장히 좀 화려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왜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이분의 삶도 굉장히 그 안에 충실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다양한 그 활동은 다 좀 묻히고 끝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다 보니까 거짓 소문과 오해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만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이 책이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장영은이라는 학자가 엮은 책이에요. 다 나혜석의 글이지만 장영은 선생님은 이제 근대 여성 지식인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 책을 엮어서 총 5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문학인 경희라는 단편 소설. 이 경희는 거의 나혜석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학을 아버지가 굉장히 깨어 있어서 보냈지만 너 그래도 빨리 들어와서 결혼해라. 이게 결혼을 종용받게 돼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니까 학비를 끊어버려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다시 뭐 교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또 유학을 가고 하는. 그러니까 신여성으로서 그런 가부장제 그 가치관을 계속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단편 소설도 있고 그리고 이혼 스캔들에 너무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소문과 오해가 증폭되니까 직접 내 이혼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해서 이혼 고백장을 또 쓰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내 아이의 엄마거든요. 나혜석이 이혼을 하면서 자식들과 만나지 못하는 인연을 다 끊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엄마가 됐을 때 또 그 경험을 쓴 모된 감상기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또 나혜석이 정치적인 그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때 3.1운동 시위로 나갔다가 5개월간 수감되기도 하고 나혜석의 숨겨진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뭐 이광수도 친일하고 나혜석이랑 스캔들 일어났던 최린도 친일하고 다 했는데 나혜석은 끝까지 친일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주체로서의 삶도 볼 수 있는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이 막 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같이 우리 발굴독서단 청취자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고요. 이게 130년 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쓰여진 글인데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공감을 얻는 보편적인 요소들이 많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나혜석의 삶을 이제 패배라고 규정하지만 나혜석의 글 중에 자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패배란 없다 이런 말 했거든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들도 지금 좀 힘들어하는 어떤 청춘들이나 삶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영감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는 걸 저는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 이 책을 교재로 했는데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리 발굴러 다른 우리 동료들 어떻게 읽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처음 나혜석을 접한 주식님 너무 궁금해요. 아, 나혜석을 처음 읽는 게 저밖에 없군요. 네. 저는 읽는 건 처음. 아. 드라마 봤다. 저도 뭐 들어는 봤죠. 들어는 그럼 봤지만 뭐야? 아까 안 들어봤다면서요. 몰랐다면서. 제가 아는 건 안다는 기준은 그 사람을 읽었냐 안 읽었냐. 정말 역시 발굴 독서단 다우시군요. 아니, 근데 이 책의 그 명분이 있잖아요. 이 책을 쓰게 된 명분. 나혜석이 오해받고 있다. 근데 그거는 100년 전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혜석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는 나혜석의 명예 회복은 다 된 상태고 이게 나혜석이 얼마나 멋진 페미니스트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너무 이 사람이 막 그런 구설로만 알려져 있는 셀럽이다. 이거는 10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갸웃하긴 했어요. 그런가요? 그래도 이런 입체적인 면모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실감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 이런 거는 저도 그냥 페미니스트 조선시대 페미니스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사회참여 뭐 그 의열단을 지원하고 이런 얘기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소외나 이런 것들은 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냥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조사받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가 좀 없었는지 뭐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게요. 나혜석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아는 사람이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덜 알려진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알려졌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혜린과 더불어서 네. 물론 이 나혜석만큼 훌륭하신 여성 지식인들이 여전히 안 알려진 분들이 훨씬 많죠. 제가 또 그 나혜석과 전혜린 이후에 이제 알게 된 일제강점기나 그 이전의 조선의 여성 지식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나혜석보다 저는 훨씬 더 존경하는 분들인데 조선 최초의 공산주의자가 여성이고 조선 최초의 노동운동가가 여성이었거든요. 김 알렉산드라라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이 멋진 혁명가이자 멋진 지식인이자 멋진 언론인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거의 안 알려졌는데 그나마 이제 전혜린 나혜석은 굉장히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대중 차원에서는 김 알렉산드라도 모르고 나혜석도 모르고 전혜린도 모르고 다 모르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운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혜석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알거나 좀 그냥 뭐 일제시대 때 그냥 좀 뭐라고 했어요. 문란한 사생활로 좀 입길에 올랐던 신여성이었다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교정된 그런 지식, 명예회복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되게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나혜석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전히. 그러네요. 네, 혜림은 어땠어요? 저 이 책을 저는 나혜석에 대해서 엄청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예. 나혜석이 그려낸 이 시대의 삶이 너무 생생하게 이제 그려져 있어서 그것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경희도 본인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니까 네. 뭐 결국에는 그게 나혜석의 삶이긴 하겠는데 근데 경희보다는 경희가 바라보는 그 주변 인물들이나 그쵸.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입고 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뭐 사극 드라마 보는 느낌? 네. 시대물 보는 느낌이 네. 좀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 와중에 조금씩 다른 그 색다른 부분도 색다른 재밌었고. 부분 있죠. 네. 가령 여자는 동서남북도 몰라야 한다. 그런 대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탄압받고 빨리 시집 가라.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보리방 하나 찍는다. 뭐 보리방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주석을 달아가지고. 네. 근데 설명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보리방아가 농촌에서 가장 가혹하고 힘든 일을 당시에 일컫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일종의 저주인 거죠. 공부 많이 하는 여자들에 대한. 공부 많이 하면 팔자 사나워진다? 뭐 그런 의미죠. 저주 같은 말들이 그런 계속 의미. 전승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제가 공부하고 하러 다니고 이럴 때 엄마가 그래도 여자는 애 잘 키우는 게 남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좀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도 흔들리고 네. 진짜 애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은가? 네. 이 책의 구성을 먼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실린 글들이 단편 소설도 있고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쓴 글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파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좌담회 이광수 뭐 김억 같은 남성 지식인과 당대의 만혼이라는 게 결혼 늦게 하는 젊은이들. 저는 이게 너무 당대 사회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잡지사에서 기자들이 이제 이 지식인들 불러다 놓고 좌담회를 하는 거죠. 진짜 웃겨 이거. 거기 패널로 나가서 발언을 한 패널로 나갔대. 그런 발언에 당대 대한 셀럽인 것들이 거죠. 이 책에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나혜석 관련된 책이 주로 이제 뭐 논문이나 연구서 같은 거여가지고 나혜석이 실제로 육성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책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읽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좌담회나 이런 글들이 하나하나가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진짜 요즘 얘기 같아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진짜 요즘 그냥 이 이야기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은 그쵸. 너무나 당대적인 만혼이란 이야기. 말을 요즘은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쵸. 연애 안 하고 이런 걸 개탄하는데 뭐 삼포 세대 뭐 이런 예, 얘기하면서 여기는 만혼이라는 네, 요즘 단어도 젊은이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재밌었어요. 재밌는 대목을 읽어드리자면 기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면서 결혼하여야 할 연령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독신으로 지내는 이 불행한 남녀 분들을 다 다소라도 건져줄 도리가 없을까요? 예. 제가 거기에 괄호를 써놨어요 메모로. 뭐라고요? 우리 엄마랑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생각을 잘 모르겠으나 남자들로 말하면 첫째, 저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아내까지 얻어가지고는 생활을 도무지 하여 나갈 도리가 생기지 않으니 대개 금년이나 내년이나 하고 해마다 늦추다가 그만 혼기를 잃고 마는 이들일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나혜석은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묘령의 여성들로 말하면 선배들이 시집 가서 사는 것이 되게 행복스럽지 못한 꼴을 많이 구경하고 났으니까 그만 진저리가 쳐서 애당초부터 결혼 생활을 들 생각을 하지 않는 까닭이 많지요라고. 이 완전 뭐 요즘 얘기잖아요. 요즘 예. 할 법한 이야기들이 100년 전에도 똑같이 사람 사는 게 참 비슷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여기 됩니다. 만혼 얘기하니까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자가 조선에서는 몇 살만 넘으면 늙은 총각, 늙은 처녀라고 하는가요? 했더니 나혜석이 여자는 23, 24이 결혼 정년기니까 그때를 넘으면 누구나 노처녀 축에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남자는 어쨌든 30. 요즘 네. 사람들은 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항상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10년 시대나? 전에도 20년 전에도 다 했던 소린데 이때도 안 했다고 하면 대체 언제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스테리아. 아까 대목에서 이광수가 여자들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로 말하면 첫째, 저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아내까지 얻어가지고는 생활을 도무지 하여 나갈 도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 이 딱 말도 요즘 얘기야. 딱 요즘 진짜. 얘기잖아요. 예. 진짜 신기해. 실업률이 높아서 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어쨌든 이 그 책에 말들. 이제 이런 재미있는 대담, 좌담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또 소설도 있고 해서 다채롭게 나혜석이라는 지식인 여성 지식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적인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다라는 점. 장점이죠. 지루하지 장점. 않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뷔페식으로 네, 약간 용어들이 좀 근데 좀 옛날 옛날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표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도 네. 나와 있고 잘 엮으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에서 다른 나혜석의 글을 엮은 책을 같이 빌렸었는데 네. 좀 안 읽어지더라고요. 가독성이 네, 좀 좋지가 이 않아요. 책이 더 좋았어요. 이 책이 여러 그 산문이 훨씬 많은데 앞에 경희라는 소설을 배치한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떤 소설가로서의 나혜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전적 이야기니까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처음에 이렇게 딱 제시해 준 게 저는 좋은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조금 생생한 사람들의 삶이 잘 뭔가 줄거리에 녹아 있다 말씀드렸는데 경희가 이제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담배를 피는 이제 사돈마님이 있어요. 그 사돈마님이랑 이제 우리 엄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유학 갔다가 잠깐 이제
갑자기 왔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아마도 하녀죠. 네. 하녀 맞죠? 네. 네, 하녀들이랑 막 노가리 떨고 있어요. 막 일본에서 뭐 이랬어 저랬어 막 별일이 다 있어 막 같이 깔깔깔 대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즐겁게 들어줘가지고 네. 막 혼자 신나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돈마님이랑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얘 일로 와봐라 약간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왜? 지내니? 그러다가 또 넌 왜 그렇게 지내니? 하면서 되게 사돈마님이 경이라는 주인공을 좀 편견도 가져요. 얘는 뭐 바느질도 못하겠지 막 했는데 자기는 다 자기 옷도 지어 입는다 하면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막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그쵸. 하고 내 손으로 빨래하고 밥까지 해먹고 고생을 이제 하면서도 이렇게 바쁘고 별나게 재미라고 이제 재미하고 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안 깨어 있는 사람은 또 아니어서 경희를 되게 변호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살짝 입체적인 부분도 좋았어요. 여기 그 하니어처럼 나오는 이제 시월이 예, 시월이 캐릭터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그 경희에서 그런 깨어있는 여성으로서 여자도 배워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 맞아요. 뭐 엘리트 지식인 여성이면 좀 우월감을 갖고 무언가 좀 다른 그 아랫사람을 낮춰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팔 걷어붙이고 하나라도 뭐 참외 같은 것도 막 나누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좋았고 기본적으로 신여성 구여성 약간 대립과 갈등을 긴장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나의 그 경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오라 이게 아니라 아기 키우고 정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인들을 보면서 이 부인네들이 사람일까 내가 사람일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짧은 소설이지만 드러난 부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희가 자기 이제 독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나죠 아마.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백미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문장들이 나오죠. 나중에 회자가 많이 되는.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계속 이 책을 관통하는 것은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네. 배워야 하고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예. 하면서 끝납니다. 이 경희의 구조가 그러니까 경희가 사돈을 설득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소설로서의 구조만 이야기하면 사실 이 사돈이 왜 이 집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노가리 까고 있었나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그냥 뭐라고 사돈 입장에서 경희가 뭐죠? 뭐라고 사돈 아가씨. 사돈 아가씨 네, 사돈 아가씨 사돈은 사돈. 네, 어떤 이 사돈이 보기에는 이 사돈 아가씨가 이 집안의 골칫거리야.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 자식들 자랑도 할 겸 험담하고 뭐 계몽하러 왔어. 계몽 겸 자기 우월함을 좀 느끼고 좀 가서 눌러주고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약간 꾸짖음 반 뭔가 훈계 반에서 그 좀 사돈 아가씨 정신 차리게 하고 그 집의 우환을 내가 좀 해소해줘야 되겠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 집에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경희도 사실 기분이 상하고 이 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죠. 근데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그 사돈에게 자기 딸이 못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제일 재미있죠. 이 소설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되게 그 옛날 관념으로 뭉쳐있던 그 사돈 마님이 경희의 어떤 실체를 알고 나서 우리 딸도 공부시켜줘야 공부시켜야겠다. 되겠다. 맞아. 그 부분이 얼른 진짜. 집에 가가지고 공부시켜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가는 그 과정이 무리하지가 않고 되게 소설가로서의 좀 뭐라 그럴까 그 문장력과 기교 이런 것들이 독자를 충분히 설득할 만큼의 재미가 있었다.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그 은유 쌤이 말한 그 중간에 고민하는 장면 내 삶이 네. 맞나 보통의 조선 여인들의 삶이 맞나를 고민하는 장면이 고민도 있었겠지만 소설로서 보면 장치였을 것 같고 그 뒤에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그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더 위한? 극적으로 빛나게 만드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장치로 그 부분이 드러난 것이
더 이제 인간 경이라는 사람을 더 멋있게 보여주는 장치였다. 그리고 소설로서 읽었을 때도 굉장히 훌륭했고 재밌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님이 방금 이야기한 거 있어.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 그 마님의 그 어떤 굉장히 불안해하고 내가 앞서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뒤처지고 낡은 생각에 그런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었나 이런 식의 초조함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떻게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는 이런 느낌? 이게 참 통쾌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좀 고민하는 지점의 문장들도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읽어드리면 저와 같이 이렇게 가기 어려운 시집을 어쩌면 그렇게들 많이 갔고 저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자식의 교육을 이리저리 궁구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잘들 살아가누.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그네들이 장하다. 장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시집 가기가 어려운 것이 도무지 이상스럽다. 감정이입한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진짜 했어요. 네. 그 부인네들이 사람일까? 내가 사람일까? 이 모순이 경희의 깊은 잠을 깨우는 큰 범민이다. 저 문장도 좋았고 진짜 공감 많이 갔거든요. 왜냐면 저 요즘 언니 이제 아기 키우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고 나는 내가 사람 새끼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워?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곤 하거든요. 근데 또 뭐 키우면 키워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 그 문장들이 너무 공감 갔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성인까지 한 텀 키우고 나서 이걸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내 삶을 막 부정하고 독립해서 여성이 비혼으로 자아실현하면서 사는 게 훨씬 멋있어 보였는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도 원래 타인의 삶을 동경하잖아요. 그런 삶이 조금 더 진짜 삶이고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단조롭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랬는데 아기를 다 키우고 나서 또 지금도 뭐 아이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무슨 논문 쓰고 뭐 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기획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것을 하는 것도 무수히 해온 우리 선배 엄마들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 문장이 더 와닿았어요. 권일은 어땠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 이제 뭐 당시에 신여성들이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사돈 어른의 이 말로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티키타카를 막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그냥 실감 나서 더 재밌게 읽고 한숨에 그냥 읽히는 맛이 있는 소설이어서 다른 소설을 제치고 이게 표제작으로 오른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대목은 시월이에 대해서 반말을 하면서 시월이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시월이는 이제 그 여성의 범주에 밖에 있는 거죠. 시월이에 대해서 시월이가 나이도 훨씬 많은 여성인데 반말을 하고 시월이라는 분은 몸종이잖아요. 거기서 큰 부잣집에서 이제 일해주는 머슴인데 일종의 노예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삶, 그분의 자식들도 그 각자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 나혜석이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읽으면서 나혜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 배려심도 깊고 그 시월이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막 살펴주잖아요. 다른 사람과 달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 그 한계, 벽이라는 게 이게 바로 계급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게 되게 저도
그 대목하고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대목이 다른 에세이들에서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하지 않은 말까지 비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근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급 문제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기고문에서 볼 때 지금은 계급 전쟁의 시대지만 100년 뒤에는 남녀의 전쟁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근데 그 얘기는 당대에 가장 첨예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월이한테는 그런 시혜적인 태도를 하고 여기서 그리고 경이 저는 약간 그 자전 소설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바타를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는 건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희의 모습은 전인적이야 너무 그렇죠.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월이를 향한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경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부각하기 위한 도구로 시월이를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자전소설에 제가 생각하는 자전소설 요건에서 약간 반칙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겁했다. 좀 아쉽다. 그리고 약간 그 완벽한 주인공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경희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만 경희한테 푹 빠져서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듀세이코 같은 경우 결함이 엄청 많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결함을 보여줬을 때 독자들이 거기 빠질 수 있는데 사실 경희는 소설에 빠질 수는 있어. 이거 이렇게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희라는 인물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댈 만큼 매력인가? 그거는 한 발 물러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그건 인정. 뭐 이제 계급성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뭐 갑자기 이제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전혜린이라는 또 다른 이제 그 뒷세대 여성 문인 글 쓰는 사람을 유명했던 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나혜석이 훨씬 더 훌륭한 페미니스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이제 뭐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이야기도 3.1운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보면 사실은 전혜린은 그 뒷세대에 살았던 이제 사람이고 나중에 자살했던 사람 불문학자인데 굉장히 이제 글을 잘 쓰죠. 그분은 이제 주로 글을 에세이를 쓰는 걸로 유명을 해져서 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같은 에세이는 7, 80년대 문학 소녀들의 필독서였거든요. 저 같은 문학 소년들도 필독으로 집에 읽어야 한 권씩 되는 다 집에 있었죠. 무조건 한 권씩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데미안 같은 이제 소설의 유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란히 꽂혀 있어요. 루이제 린저의 생애한 가운데 그것도 번역 최초로 한 사람이고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이제 여성이고 근데 그 사람 책을 읽었을 때 전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실존에 침잠하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몰입해서 이제 그렇게 탁월한 글을 쓰는 것은 분명히 재주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사회가 없고 역사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유명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혜린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전봉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일 경찰 출신의 변호사이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했고 해방 이후에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에서도 진짜 압도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는데도 승승장구하면서 천수를 누리다 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혜린이에요. 그 적어놓은 글들을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뒤지고 책을 뒤져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고 이제 친일파가 돼서 친일 경찰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다 해방이 되자마자 헌병대로 튀어가지고 헌병대로 이제 간 사람들은 친일 그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또 뭐 대한변호사협회장 뭐 이런 온갖 이제 좋은 자리에 있다가 80년대 잠깐 이제 70년대 후반에 김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불거졌어요. 안두희를 비호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어요. 안두희가 이제 그 김구를 암살하고 나서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안두희를 뒤에서 봐주던 배경이 이 전봉덕이었다는 거죠. 와. 그 사실 밝혀지고 이제 사람들 비난이 거세지니까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편안하게 죽었죠. 근데 그 전봉덕에 대해서 전혜린이 쓴 글이 전봉덕 그 아버지는 나에게 신이다. 뭐 이런 글을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전봉덕이 끝나버렸네. 7명의 딸 중에 가장 아꼈던 그 전혜린이 되게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 그쵸? 해요. 서울대 들어갈 때도 되게 유명했었고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3살 때부터 앉혀놓고 한글과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쳤었던 가장 이제 예뻐했던 딸이었고 딸도 아빠가
신적의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랬구나. 애틋한 부녀 관계였는데 그 전혜린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욕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이 나혜석은 지식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니 저는 나혜석이 정말 좋았던 게 이 책 읽고 더 좋아졌던 게 그런 관념성이 없고 맞아요. 굉장히 예, 몸을 써요. 맞아요. 몸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음. 이제 일하는 몸에 대한 부분도 제가 경희에서 좀 좋았던 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경희의 넓적다리에는 살이 쪘고 팔뚝은 굵다. 근데 이런 문장 너무 좋은 거야. 여성의 몸을 신체 표현을 이렇게 예. 한다는 거 사실적으로. 그리고 경희는 살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팔뚝에 힘이 없어 늘어질 때까지 할 일이 무한이다. 그러면서 경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기 위하여 자라갈 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정말 어떤 관념의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죠. 않고 늘 현실과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급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그런 민중 보통 여성들과 굉장히 교감하려고 했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된 감상기라고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쓰는 글도 이 글은 반드시 산골에 있는 그런 평범한 여성들이 다 공감해줄 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공감의 대상에 항상 그 일반 여성들 계급적으로 자기와 다르지만 그 여성들을 많이 염두에 뒀다 이런 부분이 저는 전혜린 글 읽을 때 이런 거 맞아요. 전혜린 없어요. 글은 굉장히 관념적이죠. 관념적이에요. 허위의식 같은 것들이 예, 많이 예. 느껴지는데 그래서- 나혜석은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서 사춘기 때 멋있게 이렇게 그래서 더 사춘기 때 그런 글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있어 보이고 막 이제 필사하기도 하고 막 네. 많이 그랬던 게 전혜린 어쨌든, 글이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나혜석이 훨씬 훌륭한 맞아요. 사람이었다. 삶의 어떤 실질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무게가 있는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맞아요. 경희 소설만 두고 보면 아까 그런 뭐 시월이에 대한 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책 전체로 보면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덮고도 에? 덮어진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상쇄되긴 해요. 네. 다른 상쇄됩니다.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글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제가 좀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이혼 고백장도 좋았지만 그거는 이전에 이제 좀 아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 책에서 발견한 거는 모성과 육아가 이제 사부거든요. 경위가 있고 이제 결혼과 연애가 있고 뭐 이혼 고백장 나오고 뒤에 아이 키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이 부분이 너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왜 감동적이었냐면은 아이 키우면서 힘들어. 내 평생 소원은 잠이나 실컷 자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라는 아기를 키워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육아의 힘겨움을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가 미울 때는 사랑스러울 땐 너무 사랑스러운데 미울 때는 어떻게 이렇게 미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정말 순간적으로 되게 들어요. 왜냐하면 내 그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 때문에. 예. 화장실만 가기만 해도 울고 이러면 못 갈 때도 있거든요. 자는 거, 먹는 것도 맨날 허겁지겁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기본적인 사회생활 욕구, 타인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도 다 차단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아이의 천사 같은 웃음을 보면서 씻겨 나가기도 하지만 너무 이 힘듦이 누적되면 굉장히 폭발돼서 산후 우울증도 걸리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구속 없이 돌아다니며 책도 보고 막 이러고 싶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양가 감정,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미친년처럼 오가는 그거를 생생하게 잘 써놔서 제가 모든 감상기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 글을 내 육아할 때 읽을 수 있었으면 나는 내 책 안 썼다. 제가 올드거리 시집이라는 첫 책이 안 읽기 잘하셨네요. 그게 없었으면 올드거리 시집이라니 그러네요. 걸작이 나올 수 없었는데. 그게 제가 아기 키우면서 막 힘들 때 쓰고 이런 건데 이 책을 읽었으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정말 잡자부리한 이야기 쓴 육아서는 잘 없거든요. 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뭐 이런 거지.
진짜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때 당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진짜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이 글의 배경도 한두 줄만 좀 끼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김우영이랑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1년 안에 쓴 글이에요. 하여튼 이 글이 그 게재가 되고 나서 공개가 되고 나서 비판을 받게 되죠. 이제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다 이런 표현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재반론을 또 하게 돼요. 나혜석이. 제가 되게 좀 오열했던 게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출산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가진 병 알아보던 아픔에 비할 수 없는 고통을 근 10여 시간 겪어 거의 기진하였을 때 이 세상이 무슨 그다지 볼만한 곳인지 구태여 기어 나와서 으앙으앙 울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산파가 어떻게 하며 간호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시원한 것보다 아팠던 것보다 무슨 까닭 없이 대성통곡하였다. 다만 서러울 뿐이가 원통할 따름이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저 아기 낳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딱 아이 빠져나오고 나서 진짜 이렇게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까닭없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끼리 저 엄마 왜 저렇게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통곡할 힘도 없고 눈물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걸 나혜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서럽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 5만 가지 감정이 되게 복합돼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나왔는데 전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근데 나혜석은 아이도 그런 뭐 어떤 연애의 정이나 그런 뭐 우정이나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자식이 준다. 이런 자식에 대한 모정 이런 거 강조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마로만 여긴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론인 거죠. 그러니까 모성은 본능이다. 여자의 본능이다. 이렇게 자기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성은 경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모성의 신화적인 측면을 신화년 이미 지적을 했던. 깨뜨린 그게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그것도 공적 지면에. 그러니까 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셀럽이고 유명하고 배운 지식인 여성이 자기가 그렇게 아기 낳고 임신해서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 또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생생한 사실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사실 썼다는 게. 당시에는 서구에도 모성의 신화성이 굉장히 강고했고 그쵸? 지금처럼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거나 그런 모성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입체적인지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었던 시기였는데 순전히 본인의 경험으로 기세로 밀어붙여서 이런 글을 낸 거잖아요. 맞네.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거죠. 모든 낙관의 원천은 오직 이 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면 굉장히 난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표현이 맞아요. 되어 있고 너무 위로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근데 그 1년 안에 썼다는 그 네. 출산 후 1년 출산 안에 후- 썼다는 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어떤 맞아요. 뭔가 표현들. 음. 이게 웬일인가? 살은 분명히 내 몸에 붙은 살인데 절대 소유자는 저 조그만 핏덩이로구나. 이게 살이 이제 가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소유자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 물건 찾듯이 내 가슴을 찾는구나. 여기서 웃음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에라 가져가거라 하는 퉁명스러운 생각으로 지금까지 맡아두었던 두 젖을 조그만 소유자에게 바쳤다. 이와 그러니까 같이 못된 선고를 약간 받았다. 자포자기 뭐 이런 와 느낌. 근데 나 요런 문장에서 너무 너무 위트도 있고 재밌어. 네. 근데 또 슬프기도 하고 저도 제 둘째 아이 키울 때는 젖을 정말 아이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6살 될 때까지 간식 삼아서 저희 아이가 먹을 정도로 진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잘 표현돼 있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반론을 백결생이 백결생이라는 사람. 사람이 관념의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관념의 남루를 벗은 비애라는 글로 비판하자 나혜석이 이에 대해서 대답한 글을 또 여기 실려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제일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백결생에게 답함이라는 네. 제목의 반론인데 그 앞에 그 백결생이라는 사람이 방금 은유쌤이 소개해주신 모된 감상기를 읽고 나서 지면에 비판문을 게재한 거죠. 근데 그 비판의
요지는 소위 그 시대의 신여성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무책임하고 유치하고 뭐 아무튼 되게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르다. 속이 그런 뭐 내로남불 같은 행동을 한다 이런 비판이었고 또 그 글에 대해서 나혜석이 신인이어서 사상적 방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면서 말을 끝내거든요. 근데 나혜석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쓰는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이 백결생 씨의 안위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백결생 씨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피를 토했을까? 분사라고 하죠. 뒷목 잡고 쓰러져.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이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통쾌하고 통렬한 반박문이고 단순히 그냥 백결생이라는 사람하고의 어떤 키보드 배틀로 볼 수도 있는데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이거는 당대의 그 조선 가부장 사회 전체에 대한 페미니스트 나혜석의 일갈이었다. 아주 영웅적인 페미니스트로서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짜릿한 글이었고 근데 이게 단지 백결생 씨의 글은 사실은 여기 전문이 소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나혜석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톤으로 썼는지 충분히 그 읽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반박의 요지는 나는 나의 그런 어떤 솔직한 감상문 수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사상적 논박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지금 뭐 요즘 말로 하면 허수아비 까는 공격을 하고 있다. 너의 글은 나의 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이며 네가 이런 글을 나의 이 글을 그렇게 사상적으로 비판한 데에는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 연유가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너의 어떤 미리 전제된 신여성에 대한 너의 그 옹졸한 편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실체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의 글이 잘못된 이유를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시대 그 조선의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혹은 두려움, 뭐 이런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모를 드러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혜석이 영웅적 페미니스트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이분이 좀 안타까웠고 백결생 씨가 어떻게 보면은 큰일을 했다.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에 이런 어떤 주춧돌과 디딤돌 같은 걸 놓아주신 거죠. 사실 저는 이 앞에 나온 이혼 고백장이나 경이나 모된 감상기? 그런 글에서 약간 명쾌한 사상가의 면모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사실은. 경이나 그 이혼 고백장이나 어떤 자기 고백, 자전적인 솔직하고 뭔가 진취적인 여성 상이 드러나긴 하지만 페미니스트 어떤 사상가라고 할까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 정돈된 사상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비로소 드러난 게 백결생 씨와의 이 배틀을 글이었다. 통해서. 그래서 약간 상대가 있어야 여기 백결생이 나왔네 사상가를. 그렇죠. 그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신 거고. 근데 사실 보면은 대부분의 논쟁에서 정수가 드러나는 순간이 이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악셀 호네트와 그 낸시 프레이저와의 어떤 대담도 마찬가지고 혼자 그냥 담담히 쓰는 글에는 자기 모순도 드러나고 뭔가 한계도 드러나고 좀 그냥 뭐 이렇게 뭔가 찌릿하는 그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대상이 주어져 있고 나의 맞수가 있을 때 그때 그걸 반박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사상적 어떤 그 정수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측면 날카롭게 버려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책의 백미가 그 백결생에게 답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글을 못 봤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보면 임신이란 것은 그리 편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구를 보면 C가 능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아는 체 하려는 것이 용서치 못할 점이다. 그러니까 임신이란 것이 그리 편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걸 자기가 말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감정이 느끼는 게 철학 박사나 어떤 생리학 박사 이론으로 난 알 바 아니고 하지만 내가 쓴 것은 궁곡 촌락의 무지몰지각한 부녀들이 오히려 그 경험에 공명될 자가 있으리라는 신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은 부녀자들이 다 알 것이다. 과연 마치 구름 속에 있는 양반에게 너희는 왜 흙을 밟고 다니느냐
하는 비방을 받는 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결생이 구름에 있고 우리 흙 밟고 있는데 너 왜 흙 밟고 다녀? 이런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 또 그 반박하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네가 애송이라서 사상적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백결생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쳐요. 사상적 방황이란 그다지 못된 일이오니까 방황해야 할 때 방황하지 말라는 것은 못된 일이 아니오니까 이렇게 되묻거든요. 야 이거는 왜 안 돼?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적 방황도 방황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방황도 해보지 않고 고정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묻거든요. 여기서 약간 읽으면서도 뭔가 나도 백결생처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명석함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맞았네. 백결생 입장에서 내 안에 있던 내 백결생. 안에 백결생이 보통 이런 사상적 방황이라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도 막 그런 혼란스러운 글을 보면 좀 그런 뭐라는 글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글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의 어떤 형식적 비판 요건에서 일단 백결생은 여기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생한 출산 후기 그냥 수기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너는 사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라는 그 백결생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백결생이 좋은 밑밥을 깔아준 덕에 이런 명쾌한 반론이 나와서 너무 흥미롭게 그래서 읽었어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좀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내 감상기 전문 중 나의 제일 확실한 감정이었다. 제일 무책임한 말이었고 제일 유치한 말이었고 제일 거슬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 몇 구절은 나의 제일 정직한 말이었고 제일 용감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과 자기 말에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게 내 솔직한 상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이런 부분이 진짜 멋있다. 나는 어떤 흠도 없고 내 생각이 옳아 막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못났지만 그게 내가 제일 솔직한 심정이야 라고 말하는 거. 어쨌든 뭐 당시에도 지식인들의 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데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이런 잡지에 실리는 것들이 다 그런 글일 텐데 옳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날 것으로 느껴졌겠죠. 나의 속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상적으로 너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런 이제 날 것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일침러처럼 일침을 가했는데 거기가 되고 나의 속이 방황 뭐 어때서 방황해야지. 너처럼 생각이 고정돼 있는 게 더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통쾌한 반박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 백결생이 관념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용이 있거든요. 말로는 해방을 절규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예속적 생활에서 초탈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신여성의 실상이다. 이 말 다운표 쓸게요. 한국 남성들이 많이들 쓰는 말들이잖아요. 네. 너네 페미니즘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지금 전통적인 그 여자상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게 너네들의 실상이잖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백결생 원조 한남. 원조 한남. 이 부분도 너무 웃었어요. 그리고 최후로 씨에게 요망하는 바는 나도 신여자로 자처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이 부분도 너무 빵 터졌어요. 신인이라고 해주는 것을 별로 영광으로 알지 않는다 함이외다. 나는 사상가도 아니요, 교육가도 아니요, 예술가도 아니요, 종교가도 아니에다. 다만 사람의 탈을 썼고 여성으로 태어났으며 사랑으로 살아갈 도리만 찾을 뿐이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에게 어떤 붙은 여러 가지 라벨 같은 거, 너 신여성이고 뭐 화가고 예술가고 이거 다 떠나서 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고 사랑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있는 게 사상가죠. 사상가적 면모가 진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원래 이제 사상가적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계기들이 생길 때 드러나. 드러나는 거죠. 자신이 이제 갖고 있던 어떤 사상가적 면모, 이론가적 면모 이런 이제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나혜석이라는 양반은 경험에 기반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몰라서 어떤 이론이나 근거를 몰라서 그렇게 관념적으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죽어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읽기에도 훨씬 더 이런 옛날에 썼던 관념적인 글들 지금 읽으면 진짜 못 읽었거든요. 이광수가 쓴 글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김억 같은 사람들
당대 정말 기라성 같은 평론가들인데 지금 읽으면 글이 되게 고루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 어떤 생생한 어떤 뭐라고 체험에서 나온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이야기들을 해도 사실은 와닿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게 우열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루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 그쵸, 글들은.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권일 쌤이 쓴 글이 능력주의 어쩌고저쩌고 막 썼는데 막 100년 뒤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100년이 아니라 뭐 10년 뒤에도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 책들은. 근데 그럼에도 윗길 아랫길을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된 외국 작품 중에 비슷한 시대의 루이 셀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좀 혁신적인 소설로 여성계에서 굉장한 그 구미 사회에서 그 찬사를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 엄청, 저는 100년 뒤에 읽었죠.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아주 지루했어요. 생애 한가운데. 나에서 이거 읽을 때 이 생기도 그렇고 그냥 경험의 소설 안에서 소설도 그렇고 아니 거기 소설에 드러나는 그 어떤 여류 사상가의 그 정신이 있잖아. 근데 그래서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고 근데 수가 훨씬 더 윗길이다 나해석이. 예를 들면 물론 환경 자체가 조선시대 구한말 조선이 훨씬 더 뭐 여성에게 더 억압적이었어 그런 것 그래서 더 치밀하게 반박을 해야만 했던 나해석 입장이 있었던 루이슬린 그 생애 한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혼한 여성의 자유로움 이런 거를 그냥 그게 뭐 어때 이런 느낌이야. 그냥 자유분방한 여성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 근데 나해석의 글처럼 이런 진짜 현실을 돌파해내는 이런 치열함 같은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훨씬 더 뭔가 지금 시대에 읽어도 내가 긴장을 가고 경이 같은 소설도 사실은 과연 사돈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조마조마하잖아. 그런 게 없어. 그런 글에는 이게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서구의 페미니즘 소설을 보면 이 정도의 난 긴장감을 갖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시기 아까 말한 건 이제 비교가 이광수의 글이랑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글은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요했던 글인데 시효가 있는 글일 수 있다. 보통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글이 더 길죠. 그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지금은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더 길게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같은 작가 안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내 몸에 대한 이야기, 내 체험에 대한 이야기, 내 개인 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잖아요. 뭐 학자니까 연구자니까 뭐.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조금만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이제 되게 낡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나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읽히지 않는 지식인들의 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열광했는데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루이 셀린저 같은 글들은 관념적인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에세이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약간 유행 타는 그런 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나해석 같은 글들은 그때는 오히려 욕을 많이 먹다가 지금 읽으면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당대적으로 읽히는. 그래서 더 이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식님이 약간 그 죽은 사람 글만 읽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글 아니면 약간 나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나중에 평가될지 모르고 이게 가치가 나중에 드러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글이라는 게 사실은 좀 오래 놔도 묵히고 나야지. 시간을 견딘 글. 상해버리 와인도 좋은 와인들은 묵히면은 좋아지는 와인도 있지만 상해버리는 와인도 있잖아요. 근데 글도 그런 것 같아요. 묵혀놨을 때 더 좋아지고 더 당대적인 글들이 있고. 또 아닌 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읽었을 때 학인들이 언니라 그러는 거야. 나해석 선배, 나해석 언니. 왜냐하면 바로 내 옆에서 내 고민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너무 생생하고 디테일하니까. 근데 나해석이 진짜 그때 당시에 일종의 셀럽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혼했을 때도 얼마나 그 욕을 먹었을 텐데 진짜 빛이라고 그 당대 빛이로서 살아가면서도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혼 고백장에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약간 서블라임, 약간 숭고한 어떤 그런 힘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그때 당시에. 정말로 막 몸도 마음도 진짜 너덜너덜해져 있던 상황이었을 텐데 이거를 공적 지면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는 게 단순히 이제 약간 관종이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 어떤 실존적인 결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 고백장을 저도 이제 나혜석 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읽었고 여러 번 읽었던 글인데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것들이 저는 여전히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네. 또 다시 한번 읽었는데 너무 좋죠. 네, 이혼 고백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 이야기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진짜 감정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 글은 진짜 지금도 살아남았지만 앞으로도 살아남을 100년 글이다. 뒤에도 살아남을 글이다. 제가 이 책이 생각했어요. 이 글이 좀 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누구에겐 이혼일 수 있고 누구에겐 뭐 어떤 뭐 이별일 수 있고 어떤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였고 하는 것을 내가 남들이 너 그거 뭐 이제 불행해졌어. 너 이제 끝났어. 이러쿵 저러쿵 내 삶에 간섭하는 말들이 들어올 때 정말 이런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학인들과 읽었는데 저희 이혼한 학인 한 분이 이거 읽기 전에 이혼 고백장이란 제목만 보고 나도 이혼 고백장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혼 고백장을 과제로 써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쓰고 자기가 이거 읽으면서 이제 막 눈물도 흘렸다 이랬는데 써온 거를 발표하는데 그냥 끝까지 약간 울먹이면서 다 읽었는데 그 글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학인의 이혼 고백장은 보면 이거는 이혼이라는 걸 계기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간 자아 발견의 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혜석의 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혼이라는 그 중대한 사건, 이 시대적으로 이때 너무 중대한 사건이었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화가로 인해서 뭐 그 조선 미술 이런 그 전람회에서 상도 받고 해서 부의 증식에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집안에. 근데 재산도 하나 못 받고 애들 면접권도 없이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기 삶의 끈들이 다 끊어진 이건 그런 약간 상황에서 그 로스쿨에서도 교재로 쓸 법한 글이에요. 쓸법해요. 민법에서 이거 이제 나혜석이 얼마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근데 뭐 돈도 다 아이도 그렇죠. 아이한테 쓴 부분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한테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오냐 내가 있은 후에 만물이 생겼다. 자식이 생겼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일찍부터 역경을 겪어라. 너희는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될 것이다. 사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야 사는 것이다. 장자크 루소의 말에도 나는 학자나 군인을 양성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기르노라 하였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이한테 역경을 겪어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부모, 양육자의 말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별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혼 고백장. 어떠셨어요? 이혼 고백장?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됐어요. 응?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사료로서 되게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여성이 처해 있던 뭐 위치와 처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료로서 했지만 저는 거기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 유책 사유에 대해서 일방적인 본인의 이야기였고 최린이나 남편의 입장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혼 사유 있잖아요. 최린에게 편지에 대해서 그 앞에서 남편한테는 난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만 의도가 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님이 그 티 모먼트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저 당연히 나혜석 입장에서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유책 사유, 그러니까 그 이혼을 둘러싼 여자의 그 조선 시대 여성의 그 불리한 입장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이 소설 아니라도 알고 있었던 지식이고, 근데 이 이혼에서 유책 사유를 저 남편이 잘못했고 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제가 좀 모순에 예민한 좀 그런 게 있어서 나혜석의 모순이 자꾸 발견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결정은 다 주체적인 결정으로 내가 이렇다 그거 다 멋있게 쓰거든. 근데 남편의 결정은 다 못난 친구들한테 휘둘린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남편의 그런 행동도 그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최린과의 그 낭만적인 연애에 대해서 서구에선 이거 다 통용된다. 서구에서 그 귀족들은 아니 서구 남녀들은 이런 거 그냥 다 눈 감고 오히려 지성인일수록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거를 자기 그거의 변명으로 삼는 거는 실제와 맞지도 않고 아니 서구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서구 귀족들은 애인을 갖는 게 약간 능력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걸리면 그 사회에서도 규탕받고 하는데 그거를 마치 서구에선 다 이렇게 인정받는데 아니 왜 옳다고 주장 안 하지. 그냥 그렇게 살지. 옳다 같아 말 없이. 아니 근데 옳다고 주장한다고 여기서 나혜석이 주장합니다. 그걸 자기 삶의 변명으로 쓰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치졸한 변명이었어요. 아무튼 그거를 이혼 고백장을 그걸 보고 나혜성의 주장에 입장에 동의할 수는 없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제가 그러니까 로스쿨로 입장에 동의를 해야만 입장에 동의를 해야만 글을 좋게 읽는 건 아니잖아요. 글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저도 이제 입장에 하는데. 동의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귀책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순적인 부분 당연히 저도 뭐 봤었는데 동의를 해야만 글이 아니 좋은 글이 스타일? 유치하다니까. 유치하다는 포인트를 얘기했잖아. 나 유치해서 좋아. 오히려 뭐 난 그런 그런 거는 유치함이 이 몸과 마음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런 유치한 글을 나 같으면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거를 공개된 지면에다가 이걸 실었다라는 게 나는 대단하다고. 아니 보는 유치한 거예요. 부분도 있지만 웅장미가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네, 해도 유치한 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맞아요. 라는 걸 맞아요. 제가 근데 유치한 부분 나는 당연히 유치한 부분 안 저 보여. 인정이죠. 저는 아름다운 부분만 보여요. 편파적으로. 혜림은 어땠어요? 저는 T랑 F가 공존하는 사람이라 정주식과 은유의 반반이 아닐까 약간 반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약간 와해되고 모순된 구석들이 이렇게 거슬리긴 했거든요. 근데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료로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글이 인상 깊었고 좋았다로 사실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료라기보다는 약간 임상 자료, 어떤 이혼과 네, 이런 임상자료. 어떤 그런 어떤 사적인 재난에 붕괴되어가는 지식인이 어떻게 또 그것을 추스려 가지고 글의 형태로 뽑아냈는가 이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걸 저는 다른 서양의 어떤 뭐 글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걸 보면서 니체가 생각났어요. 니체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 약간 니체적이긴 하지. 그 막 붕괴돼가는 맞아요. 정신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신력을 극도로 발휘해서 써낸 막판의 그 글들이 있거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가 이거요? 이 사람을 거의 보라? 비슷한 문장이 내가 이 글에 그래서 있어. 좋아했나 봐. 약간 있어. 중간중간에 톤이 바뀌는데 약간 정신이 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자기 것도- 체면 같은 거래. 그러면서 나의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자아를 붕괴시키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그 모순에 집중하지 말고 기세에 집중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그 이혼 고백장에 이 문장이 있거든요. 바다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뜨더라도 자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서 더러운 강물 모두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바다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그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니체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정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난 하네요, 그러면. 글쓰기가 굉장히 니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나 봐요. 니체를 좋아하시는구나. 니체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뒤에 뭐 감정의 순환기가 10년이라 하면 싫었던 사람도 좋아지고 좋았던 사람이 싫어도 지며 친했던 사람이 멀어도 지고 멀었던 사람이 친해도 지며 선한 사람이 악해도 지고 악했던 사람이 선해도 지나이다. 시의 10년 후 감정은 어떻게 될까? 방금 그 대목이요. 약간 저는 그 니체도 생각났는데 그 시대에 제일 유행했던 철학자 헤겔이 제일 많이 생각나. 이 사람의 사고를 가만히 보면 나혜석 사고의 특징이 모든 것들을 되게 변증법적인 변화의 보죠. 원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정조관념 같은 것도 서양의 문란한 정조관념
물란한 서양에서도 종교관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겪어보고 이것도 겪어봐야만 그중에 뭐가 옳은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지금은 남존여비의 시대지만 100년 뒤에는 여존남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도 그냥 뭐 남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간 그 반동과 반동의 어떤 합일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거든요. 지금 방금 그 문장도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계속 설명하는데 그 변화가 이쪽으로 갔으면 부딪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세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출산 과정에서 막 출산이 힘들었고 왜 아기가 그렇게 그 나쁜 존재처럼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징이 역사적인 나를 인식한다는 점이었거든요. 내가 그림도 그리고 사상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 나는 뭔가 하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게 해결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세계 일주 하면서 근데 그 정말 세계 일주를 유럽, 미국 다 돌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보는 시야가 완전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영미 참정권 운동하던 팬커스트 같은 동지와에게 영어를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저런 것들이 뭐 철학을 접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나혜석을 지식인으로서의 여성 지식인 뭐 페미니즘 이런 것보다도 글쓰기를 제 몸으로 네. 했다. 맞아요. 몸으로 돌파해낸 너무 멋있어.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나혜석의 이혼 고백장은 만약에 그때 당시 이혼 변호사가 있었다면 절대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불리한 증거거든요. 맞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발표해서는 안 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 말은 해야죠. 근데 남자들은 축첩 제도에서 다 그쵸. 첩을 누리고 바람피면서 왜 여자만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왜 그것을 정제된 형태로 쓰지 않고 저한테는 이게 정제 자신한테 불리한 자해적인 방식으로 썼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정제된 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 맞아요. 정제되지 않은 이 자기한테 불리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글을 쓰려면 피로 써라 그랬잖아요. 피로 쓴 거죠, 진짜 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어디에도 없는 글이에요. 기세가 있다. 이 글은. 그리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썼던 글에 대해서 그 백견생 씨의 답함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면 먼저 내가 말하지 않고는 배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장으로 사실은 그 약간의 앞에 혼란스러웠던 그 글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에 다 이해가 됐어. 아, 이 사람이 뭔가 확신이 있고 그냥 이거를 너무 말하고 싶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으로 말했다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다시 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뭐 그런 반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더 배울 수 있다. 내가 배우려면 먼저 말해야 돼. 사실은 요즘에 농객들한테 되게 좀 부족한 태도라고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은 기다리잖아요. 야, 저 새끼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볼까? 떡밥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뭔가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백견생 같은 농객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백견생한테 빠졌어 지금. 뭔가 내가 정리가 안 되고 좀 뭔가 그렇지만 뭔가 머릿속에 맴도는 이것들을 내가 먼저 뭐 드러내면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정말 그야말로 용기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되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최대치를 살아. 뭐든 어떤 어쨌든 저는, 부분에서는 예. 두쉐이코만큼이나 멋진 여성이다. 나혜석은. 우리 라인업 생기는 건가요? 두쉐이코 나혜석. 약간 술 한잔 하고 싶다. 우리 나혜석 선생님이랑도. 진짜 이게 사람이 이게 결함이 보여야 매력이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약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혜석 선생님이 약점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나혜석과 술 한 잔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얼마나 좋은가를 따지는 이제 그 척도가 됐어. 술 한 잔 하고 싶냐 아니냐. 네, 맞아. 되게 그 뭐지?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갈아라. 이후에 또 한 명의 좋은 여성 동지를 알게 된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교과서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권일쌤이 얘기한 뭐지 여성 최초의 공산주의자, 노동운동가, 페미니스트 우리 한번 기회 되면 다 읽어보고 싶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간을 견딘 어쨌든 책이고 한국의 페미니즘 고전 읽기라는 부제가 달렸어요. 그래서 전 이게 그 나혜석이 1896년 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민음사의 책 날개 그 다른 책 자기 출판사 다른 책 소개하는 거 맨 위에 82년생 김지영이 있는 거야. 그럼 나혜석은 1896년생 나혜석인 거고 이렇게 페미니즘 여성 목소리의 계보가 계속 이어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도 좋은 책이었지만 이거에 비하면 너무 잔잔하다. 이 거친 생의 파고를 온몸으로 맞고 살아간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한 사람,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 저는 나혜석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단지 나혜석이 그러니까 이 책의 표지와 이 소개문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최초의 페미니스트여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조금 좀 덜 설명된 느낌이 있어요. 나혜석은 만약에 최초가 아니었더라도 아니면 뭐 그런 식의 뭐 어떤 옛날 고전 뭐 최초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그냥 나혜석이라는 이름 자체, 그냥 문체 자체, 삶 자체가 뭔가 아주 확실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냥 그 단순히 뭐 오래됐다고 처음이라서 그냥 뭐 그러면 오히려 나는 좀 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나혜석이라는 그 독창적인 매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나혜석이라는 장르. 일단 이 글 쓰는 용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어떤 글 쓰는 태도나 방식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혜석을 중심으로 더 많은 고백장과 감상기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에는 주식님이 책을 고르실 차례인데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네, 벌써 이렇게 순서가 빨리 돌아오네요. 진짜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저는 이번에 미국 작가 셔우드 앤더슨이 쓴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소설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잘 소개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너무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어서 단편 연작 소설인데 단편들을 모으면 하나의 소설로도 읽을 수 있는 이것도 옛날 소설입니다. 그 19세기 미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세일즈 포인트 250. 미국 오하이오주의 가상의 어떤 동네에 오히려 좋아. 이게 발굴 독서단이죠. 발굴하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오하이오주의 가상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한 소년의 성장기라고도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문장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묵직한 단편 소설이 가능하구나. 마치 모파상이나 체오프의 단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묘한 이 감상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아, 기대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 이게 20세기 문학 강의에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와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이었대요. 창빈 세계문학 단편선에도 세일즈 저도 포인트가 250이야. 그 창비 세계문학 단편선에 필병사 바틀빈 거기에 달걀이라는 소설을 사실 처음 보는 네. 이름이었어요. 근데 달걀이라는 되게 짧은 단편인데 그걸 보고서 약간 내가 뭘 읽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간 뭔가 뒤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빨리 가서 볼래. 셔우드 앤더슨 뭐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사람의 이게 소개된 한국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일 좀 여운이 많이 남은 작품이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오하이오. 네. 소설이었어요. 좋아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네, 기대가 기대됩니다. 됩니다. 네. 진정한 발굴로 점점 우리가 두근두근 세일즈 포인트 1000 이상 1000 이상은 건드리지 맙시다. 건드리지 우리. 맙시다. 예. 나는 그런 책 모른단 말이야. 나도 진짜. 몰라. 1000 이상은 네. 다른 팀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초지일관 나 지금 말굴로. 탈퇴 위기야. 진짜. 아니 이런 책은 또 어디서 봐가지고 정말.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화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